기원전 323년의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아테네의 차가운 밤 공기 사이로 거친 함성 소리가 들려옵니다. 횃불을 든 군중들이 광장으로 모여들고 있었죠. 그들의 입에서는 한 노학자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한때는 위대한 스승으로 추앙받던 그였지만 지금은 아테네를 위협하는 불온한 이방인일 뿐이었습니다. 어두운 서재에서 짐을 챙기던 제자가 다급하게 외칩니다. 선생님, 어서 서두르셔야 합니다. 이미 고발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저들은 선생님이 신을 모독했다며 소크라테스에게 그랬던 것처럼 독배를 내밀 작정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조용히 고개를 들어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두려움보다는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나직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많은 아테네 사람들이 철학에 대하여 2번이나 죄를 짓게 두지 않을 것이네. 이 말은 수십 년 전 독배를 마시고 생을 마감했던 선배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떠올리게 하는 가슴 아픈 결단이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평생을 바쳐 지식을 일구었던 이 도시를 뒤로하고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겨야 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지성을 소유했던 이 남자가 왜 이토록 처절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야 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위대한 철학자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잠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 큰 힘이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아테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그는 순수 아테네인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그리스 전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마케도니아 왕국과 깊은 인연이 있었죠. 알렉산드로스 스승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를 대왕이 죽자마자 곧바로 사형수로 몰아 그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그를 고발한 명분은 불경죄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허울 좋은 핑계일 뿐이었습니다. 본질은 정치적인 보복이었고 낯선 지식인에 대한 대중의 시기심이었습니다. 그는 아테네에서 20년 넘게 자신의 학당인 리케리온을 세우고 수많은 제자를 길러냈습니다. 단순히 생각에만 머무는 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식물을 관찰하고 동물을 해부하고 하늘의 별을 보며 세상 모든 것의 질서를 세우려 했던 실천가였습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지성조차 성난 군중의 광기를 잠재울 수는 없었습니다. 짐을 싸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라기보다는 자신이 읽어낸 이 모든 관찰과 기록들이 한순간에 재가 되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제자의 손을 잡고 낮게 읊조렸습니다. 가세나, 진리는 도망치지 않지만 그 진리를 지켜야 할 사람은 때를 기다려야 하는 법이라네. 밤을 튼타 아테네의 성벽을 넘어가는 노학자의 뒷모습 위로 차가운 달빛이 쏟아졌습니다. 그가 떠나는 길은 처량했지만 그가 남기고 간 사유의 씨앗들은 이미 아테네를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절박한 도망자가 태어났던 그 시작점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려 합니다. 과연 무엇이 그를 이토록 치밀하고 냉철한 지성의 거인으로 만들었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진짜 인생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나고 자란 곳은 아테네처럼 화려한 철학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기원전 384년 그리스 북부의 작은 해안마을 스테기라에서 그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이곳은 파도 소리가 가깝고 울창한 숲이 뒤덮인 자연의 땅이었죠. 어린 아리스토텔레스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 때마다 바다의 냄새와 흙의 기운을 맡으며 눈을 떴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니코마코스라는 아주 유능한 의사였습니다. 단순히 마을 의사가 아니라 당시 북방의 강자였던 마케도니아 왕국의 아민타스 3세 왕을
보필하던 어이였죠. 의사의 아들로 태어난다는 것은 그 시대에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당시 의사들은 아스클레피오스 가문이라 불리며 의술을 신성한 가업으로 여겨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직접 전수하곤 했습니다. 어린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버지가 환자를 돌보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며 자랐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린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얘야, 사람의 몸을 고치려면 먼저 그 몸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무엇을 먹고 어떤 숨을 쉬는지 아주 자세히 관찰해야 한단다. 아버지는 약초를 캐러 숲에 나갈 때도 아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이 잎사귀는 끝이 톱니 모양이니 열을 내리는데 좋고, 저 뿌리는 물기가 많으니 갈증을 해소해준단다. 이런 유년 시절의 경험은 훗날 그를 인류 최초의 생물학자로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다른 철학자들이 하늘 위나 보이지 않는 관념의 세계를 논할 때 아리스토텔레스는 항상 땅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 기어가는 벌레 한 마리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우주의 신비였던 것이죠. 그는 아버지의 어깨 너머로 해부의 기초를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생명의 장기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심장이 어떻게 뛰는지에 대한 호기심은 이때부터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니코마코스는 아들에게 단순히 기술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선입견 없이 바라보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실을 믿어라. 그리고 그 사실들 사이에 규칙을 찾아내라. 이것이 아버지가 남긴 위대한 유산이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마케도니아 왕실의 주치의였던 아버지를 따라 그는 어린 나이에 화려하고도 위험한 궁정 생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권력의 생생한 현장을 목격했고, 동시에 그리스 변방인 마케도니아인으로서 느꼈던 미묘한 소외감도 맛보았을 것입니다. 어느 날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왕궁의 사람들은 왜 그렇게 서로를 속이고 미워하나요? 아버지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그것도 자연의 일부란다. 짐승들이 먹이를 두고 다투듯 인간도 욕망이라는 본능에 따라 움직이지. 철학은 바로 그 본능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것이란다. 브레이니도 그의 부모님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아직 소년이었을 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갑작스럽게 고아가 된 그는 친척인 프로세노스의 손에 맡겨지게 되죠. 부모님을 잃은 슬픔은 컸지만 아버지가 남겨준 방대한 의학 지식과 관찰하는 습관은 그의 영혼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17살이 된 소년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의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더 큰 이치를 찾아 떠날 것인가? 그는 결심합니다. 더 넓은 세상, 지식의 심장부인 아테네로 가기로 말이죠. 그의 손에는 아버지가 남겨준 몇 권의 기록과 무엇이든 뚫어지게 바라보는 예리한 관찰력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골 마을 스테기라의 의사 아들은 인류의 스승이 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아테네로 향하는 배 위에서 소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그의 앞에는 당대 최고의 지성이라 불리는 플라톤이라는 거대한 스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테네에 도착한 17살의 아리스토텔레스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북쪽 변방 스테기라에서 온 소년에게 아테네의 태양은 유난히 뜨거웠고 광장의 토론 소리는 천둥처럼 울려 퍼졌죠. 그는 먼지 묻은 샌들을 고쳐 신으며 당대 최고의 학당이라 불리는 아카데메이아의 입구로 향했습니다. 그곳의 문턱을 넘는 순간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인류의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바뀔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처음 학당에 들어섰을 때 정작 기다리던 스승 플라톤은 자리에 없었습니다.
당시 예순을 바라보던 플라톤은 이상국가를 건설하겠다는 꿈을 품고 시칠리아 섬의 시라쿠사로 떠난 상태였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 없는 교정에서 선배들과 토론하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골뜨기 소년의 공부하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숲속을 거닐며 말로 토론하기를 즐겼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도서관에 틀어박혀 세상의 모든 기록을 닥치는 대로 읽어내려갔습니다. 당시에는 책이 매우 귀하고 비싼 시절이었지만 그는 부모님이 남겨준 유산을 아낌없이 책을 사는 데 썼습니다. 얼마나 지독하게 읽었는지 훗나 플라톤이 돌아와 그를 보고는 독서가 라는 뜻의 아나그노스테스라는 별명을 붙여줄 정도였죠. 마침내 시칠리아에서 돌아온 노학자 플라톤과 젊은 수재 아리스토텔레스가 마주 앉았습니다. 플라톤은 형형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자네는 왜 그토록 많은 책을 읽는가? 진리는 종이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 너머 완벽한 이데아의 세계에 있는 것인데 말이야. 그러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의를 갖추면서도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하늘의 별도 아름답지만 저는 그 별이 왜 그 자리에 있는지, 땅 위의 꽃은 왜 계절마다 피어나는지 그 원리를 눈으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 문답은 두 거장의 운명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플라톤은 현실 세계를 등진 채 완벽한 관념의 세계를 추구하는 이상주의자였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발을 땅에 딛고 현실의 법칙을 찾아내려는 현실주의자였습니다. 플라톤은 종종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농담 섞인 칭찬을 건네곤 했습니다. 우리 학당에는 두 부류의 학생이 있네. 하나는 고삐가 필요한 학생들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재갈이 필요한 학생이지. 너무나 앞서 나가는 제자의 총기를 경계하면서도 아꼈던 스승의 마음이 믿겨지지 않나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아카데메이아에서 보낸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플라톤의 가장 총애받는 제자이자 가장 강력한 비판자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스승을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진리에 대한 사랑은 스승에 대한 애정보다 깊었습니다. 그는 가끔 동료들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플라톤 선생님은 나의 소중한 친구이지만 진리는 그보다 더 소중한 친구라네. 이 시기에 아리스토텔레스는 단순히 배우는 학생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수사학을 강의하며 대중을 설득하는 기술을 가르쳤고 논리학의 기초를 닦으며 인간의 사고가 어떤 과정을 거쳐 결론에 도달하는지 그 지도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학문의 시간 뒤편으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스승 플라톤의 기력이 쇠약해지면서 학당의 후계자 문제를 둘러싼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한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당연히 자신이 스승의 뒤를 이을 것이라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이미 자신만의 새로운 길을 예감하고 있었을까요? 거대한 나무 아래서는 결코 큰 나무가 자랄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젊은 천재는 서서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깊은 유대 속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카데메이아에서 보낸 20년이라는 세월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청춘을 모두 바친 시간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40살이 된 노련한 학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스승 플라톤의 가르침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지만 동시에 스승의 생각에 동의할 수 없는 의문들이 가시처럼 돋아나고 있었죠. 여러분, 유명한 명화 아테네 학당을 떠올려 보시겠어요? 그 그림 중앙에는 두 명의 거장이 나란히 걷고 있습니다. 한 명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있고 다른 한 명은 손바닥을 아래로 향해 땅을 누르고 있죠. 하늘을 가리키는 이가 스승 플라톤이고
땅을 가리키는 이가 바로 제자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이 동작 하나가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를 보여줍니다. 플라톤은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야, 이 세상은 가짜란다. 진짜 완벽한 세계인 이데아는 저 하늘 너머 어딘가에 있지. 우리가 보는 이 의자는 진짜 의자의 그림자일 뿐이야.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스승의 뒤를 따르며 혼잣말을 삼켰습니다. 선생님, 제 눈에는 이 나무 의자의 결이 보이고 만졌을 때 딱딱한 느낌이 생생합니다. 저 하늘 위가 아니라 바로 이 의자 안에 의자라는 본질이 들어있는 게 아닐까요? 이 보이지 않는 균열은 시간이 흐를수록 거대한 낭떠러지가 되어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실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사과 하나를 보면서도 그 속에 깃든 생명력과 형태를 분석하고 싶어 했습니다. 관념의 구름 위를 걷는 스승과 달리 그는 현실의 진흙탕 속에 핀 꽃 한 송이의 원리를 알고 싶었던 것이죠. 기원전 347년, 마침내 운명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아카데미아의 상징이었던 플라톤이 8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학강 전체가 슬픔에 잠겼고 모든 시선은 자연스럽게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쏠렸습니다. 실력으로 보나 경력으로 보나 그가 스승의 뒤를 이어 학당의 수장이 되는 것은 당연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후계자로 지목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니라 플라톤의 조카인 스페우시포스였습니다. 실력보다는 혈연과 정치적인 배경이 우선시된 결정이었죠. 아리스토텔레스는 깊은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20년간 자식처럼 스승을 모셨고 누구보다 치열하게 학문을 연구했던 그에게 아테네는 여전히 이방인에게 자리를 내주지 않는 차가운 도시였습니다. 동료학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괜찮겠나? 자네가 물려받아야 할 자리였는데 정말 유감이네. 아리스토텔레스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짐을 챙겼습니다. 아니네. 차라리 잘된 일일지도 모르지. 이제야 비로소 나는 스승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나만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네. 그는 미련 없이 아카데미아를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아테네의 성벽을 나서며 그는 다시 한번 결심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보이지 않는 이베아가 아니라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진명해 보이겠다고 말이죠. 그렇게 그는 20년의 안락함을 뒤로하고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 너머 미지의 땅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지성의 거인이 홀로 서기를 시작한 이 순간부터 우리가 아는 서양 철학의 실제적인 역사가 시작된 셈입니다. 아테네를 떠나 바닷길에 오른 아리스토텔레스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정들었던 교정을 뒤로하고 이제 그는 40의 나이에 다시 길을 나선 떠돌이 학자가 되었죠. 배가 에게해의 푸른 파도를 가르며 동쪽으로 향할 때 그는 선상에서 부서지는 파도와 하늘을 나는 갈매기를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의 앞에는 플라톤의 이데아가 아닌 생생하고 거친 현실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소아시아의 아타르네우스라는 작은 왕국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아카데미아 시절 함께 공부했던 동문이자 절친한 친구인 헤르미아스가 통치하고 있었죠. 헤르미아스는 비천한 노예 출신에서 자수성가하여 왕의 자리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를 극진히 환대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여, 아테네가 자네를 알아보지 못했다면 이곳에서 자네의 꿈을 펼쳐보게나. 내가 자네를 위한 학문의 터전을 마련해 주겠네. 아리스토텔레스는
아소스라는 해안 도시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인생의 아주 특별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헤르미아스의 조카이자 수양딸인 피티아스와의 만남이었죠. 차가운 이성만을 가진 줄 알았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사랑 앞에서는 한 명의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깊은 사랑에 빠졌고 곧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가 남긴 기록들을 보면 그가 얼마나 세심한 남편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훗날 유언장에서 아내 피티아스가 죽은 뒤에도 그녀의 유해를 자신의 곁에 묻어달라고 간곡히 부탁할 정도였죠. 흔히 철학자라고 하면 세상물 좀 모르는 고지식한 사람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처럼 가족을 아끼고 현실의 인연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소스에서의 생활은 그에게 학문적 영감도 듬뿍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왕의 조언자 역할을 하며 정치가 어떻게 현실에서 작동하는지 직접 목격했습니다. 책 속의 이상국가가 아니라 세금을 어떻게 걷고 성벽을 어떻게 쌓으며 백성들의 갈등을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 생생한 현장을 지켜본 것이죠. 그는 친구 헤르미아스와 밤늦도록 토론하며 철학자가 통치하는 나라가 정말 가능한지 실험해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당시 거대한 제국이었던 페르시아가 이 작은 왕국을 가만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헤르미아스는 페르시아의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아리스토텔레스를 보호하려 애썼습니다. 결국 정세가 험악해지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내와 함께 다시 짐을 싸야 했습니다. 그는 떠나기 전 헤르미아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친구여, 진정한 용기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는 가치를 끝까지 지키는 것이라네. 자네가 보여준 우정을 평생 잊지 않겠네. 헤르미아스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를 기리는 창가를 직접 지어 부르며 친구의 명예를 지켜주었습니다. 아소스와 아타르네우스에서의 4년은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단순한 망명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스승 플라톤이 말한 이상이 현실과 부딪혔을 때 어떤 불꽃이 튀는지 관찰하는 거대한 실험실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깊은 자연의 신비를 찾아 레스보스 섬으로 향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철학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던 그가 이제 과학의 눈으로 세상을 정밀하게 해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헤르미아스의 왕국을 떠나 도착한 곳은 에게해 북동쪽에 위치한 아름다운 섬, 레스보스였습니다. 이곳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생에서 가장 평온하면서도 치열한 탐구의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철학자가 섬에 갔다고 하면 보통 바다를 보며 깊은 명상에 잠기는 모습을 상상하시죠?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바닷가 갯벌로 뛰어들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훗날 식물학의 아버지가 되는 제자 테오프라스테스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아침 해안가로 나가 어부들이 그물을 끌어올리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부들은 처음에 이 귀족같이 생긴 학자를 의아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나리, 이런 비린내 나는 곳에서 무엇을 그리 보십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허리를 굽혀 어부의 바구니 속에 담긴 문어 한 마리를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이 작은 생명체 속에 우주의 질서가 담겨 있다네. 아리스토텔레스는 잡혀온 생선들의 배를 가르고 그 속을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선장은 어디에 있는지, 알은 어떻게 품고 있는지 하나하나 기록하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특히 그를 매료시킨 것은 문어와 오징어였습니다. 그는 문어가 짝짓기를 할 때 특정한 다리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이 기록은 무려 2000년이 지난 후에야 현대 과학자들에 의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만큼 그의 관찰은 정밀하고
집요했습니다. 그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테오프라스테스야. 사람들은 하늘의 별이 신성하다고 말하지만 나는 이 진흙 속에 사는 벌레와 물고기들에게서도 신성함을 느낀다네. 자연이 하는 일에는 헛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지. 이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정립한 목적론적 세계관의 시작이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저마다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믿음이었죠. 한 번은 그가 닭의 달걀을 관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달걀 하나씩을 깨트려 보며 그 안에서 노른자가 어떻게 병아리의 형체로 변해가는지 그 과정을 추적했습니다. 심장이 가장 먼저 뛰기 시작한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죠. 보게나 생명의 불꽃이 여기서 시작되고 있지 않은가. 그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깊은 경외심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레스보스 섬의 피라서코는 그에게 거대한 야외 실험실이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500여 종이 넘는 동물을 관찰하고 분류했습니다. 스승 플라톤이 저 멀리 있는 이데아를 찾을 때 아리스토텔레스는 눈앞의 생명을 통해 진리에 다가갔습니다. 그는 믿었습니다. 진리란 저 멀리 구름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지고 느끼는 이 현실의 사물들 속에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 시기에 정립된 그의 생물학적 기초는 훗날 인류 과학사에 거대한 뿌리가 됩니다. 그는 단순히 철학자가 아니라 인류 최초의 진정한 과학자였습니다. 바닷바람에 머릿결은 엉망이 되고 옷에는 비린내가 배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연구의 시간도 잠시 그의 운명을 뒤흔들 거대한 부름이 찾아옵니다. 그리스 북방의 강자,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왕이 보낸 사자가 섬에 도착한 것이죠. 왕은 자신의 아들을 가르칠 최고의 스승으로 아리스토텔레스를 지목했습니다.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작은 섬의 연구실을 떠나 장차 세계를 정복할 어린 사자를 만나러 갈 준비를 합니다. 기원전 343년 레스보스 섬의 평화로운 파도 소리를 깨고 화려한 갑옷을 입은 전령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그리스 북부의 신흥 강국 마케도니아의 왕 필리포스 2세가 보낸 사절단이었죠. 전령이 건넨 서신에는 짧지만 강렬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여, 나의 아들을 위해 와주시오. 나는 내 아들이 태어났다는 사실보다 그 아이가 당신과 같은 시대에 태어났다는 사실이 더 기쁩니다. 이 제안은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거절하기 힘든 운명과도 같았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어의로 봉사했던 나라였고 이제는 자신이 그 왕국의 후계자를 가르칠 스승으로 초대받은 것이니까요. 하지만 아테네의 지식인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 똑똑한 아리스토텔레스가 결국 야만인의 나라로 가는군. 당시 아테네 사람들에게 마케도니아는 거칠고 투박한 변방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세간의 시선을 뒤로하고 마케도니아의 수도 펠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운명을 바꿀, 그리고 세계사의 흐름을 바꿀 13살 소년을 만납니다. 바로 훗날 대왕이라 불리게 될 알렉산드로스였습니다. 소년의 눈빛은 마치 굶주린 사자와 같았습니다. 넘치는 에너지를 주체하지 못해 거친 말을 길들이고 병사들과 뒹굴던 소년이었죠. 필리포스 왕은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내 아들을 단순한 전사가 아니라 세상을 통치할 줄 아는 철학자로 만들어주시오. 아리스토텔레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 야생마 같은 소년의 가슴 속에 지혜의 씨앗을 심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궁궐의 복잡한 소음을 피해 미에자라는 이름의 한적한 숲속 학당으로
소년과 그의 친구들을 데려갔습니다. 여러분, 숲속의 그늘진 산책로를 걸으며 노학자와 어린 왕자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딱딱한 교실 대신 자연 속에서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그는 소년에게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를 읽어주며 영웅의 용기와 고뇌를 가르쳤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아킬레우스의 이야기에 매료되어 그 책을 보물처럼 여겼죠. 훗날 전쟁터에서도 베개 밑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석을 단 일리아스를 두고 잠들었다는 일화는 아주 유명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소년에게 단순히 지식만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수사학, 국가를 다스리는 정치학,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다스리는 절제의 미덕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어린 알렉산드로스의 어깨를 짚으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왕자여, 진정한 정복은 칼로 땅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네. 자네가 정복할 세상은 자네의 생각보다 훨씬 넓고 깊어야 하네. 이 시기 아리스토텔레스는 왕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자신의 연구도 이어갔습니다. 필리포스 왕은 그에게 연구비로 막대한 황금을 지원했고 아리스토텔레스의 고향 스테기라를 재건해주겠다는 약속까지 했습니다. 철학자가 권력과 자본을 만나 자신의 학문을 현실에서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은 셈입니다. 하지만 스승은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의 가슴 속에 타오르는 불꽃이 언젠가는 그리스를 넘어 전 세계를 집어삼킬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는 그 거대한 불길이 파괴가 아닌 건설의 힘이 되기를 바라며 정성을 다해 가르쳤습니다. 야만이라 불리던 소년의 영혼 속에 그리스의 지성이라는 푸른 핏줄을 심어주는 일. 그것이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주어진 거대한 숙제였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만남은 단순한 사제 관계를 넘어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거대한 역사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예자의 숲속에서 보낸 3년이라는 시간은 짧았지만 강렬했습니다. 16살이 된 알렉산드로스는 이제 소년의 티를 벗고 제법 위험 있는 청년의 모습을 갖추어가고 있었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영리하고도 야심만만한 제자에게 단순히 글자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세상을 통찰하는 제왕의 눈을 심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훈련을 마친 알렉산드로스가 땀을 닦으며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칼은 땅을 얻게 하지만 그 땅을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제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왕자여, 땅을 지키는 것은 칼이 아니라 법이며 법보다 더 강력한 것은 통치자의 덕망이라네. 백성들이 자네를 두려워하게 만들지 말고 자네의 지혜를 우러러보게 만들어야 하네. 그것이 진정한 왕의 길이지. 아리스토텔레스는 특히 알렉산드로스에게 의학과 자연과학에 대한 흥미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병사들이 다쳤을 때 어떻게 처치해야 하는지, 낯선 땅의 식물과 동물을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지 가르쳤죠. 훗날 알렉산드로스가 아시아를 정복할 때 수천 명의 학자들을 대동하고 수집한 동식물의 표본을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보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스승이 심어준 호기심이 정복자의 가슴 속에서 학구열로 타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도 흘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철저한 그리스 중심주의자였습니다. 그는 그리스인만이 자유로운 시민이 될 자격이 있으며 다른 민족들은 통치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가르쳤죠. 하지만 알렉산드로스의 꿈은 그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는 정복한 땅의 사람들을 노예가 아닌 동반자로 삼으려 했습니다. 스승이 선을 그어놓은 경계를 제자가 거침없이 넘어서려 했던 것이죠. 한 번은 알렉산드로스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출판한 형이상학 간이록을 보고
불평 섞인 편지를 보낸 적 있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고귀한 지식들을 책으로 펴내시면 저와 일반 사람들이 다를 게 무엇입니까? 지식은 오직 선택받은 자들만의 것이어야 하지 않나요? 그러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빙그레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왕자여, 걱정하지 말게나. 이 책의 내용은 글로 읽는다고 해서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님에 오직 치열하게 사유하고 실천하는 자만이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법이니까 말이야. 기원전 336년 필리포스 왕이 암살당하면서 알렉산드로스는 갑작스럽게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제 소년의 수업은 끝났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군대를 이끌고 동쪽으로 태양이 뜨는 곳을 향해 진군을 시작했습니다. 떠나는 제자의 뒷모습을 보며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이 가르친 지혜가 거대한 제국의 초석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칼의 힘이 지혜를 압도해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교차했을 것입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전쟁터에서도 스승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직접 주석을 달아준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를 보석함에 넣어 소중히 간직하며 매일 밤 읽었습니다. 스승은 제자에게 세계의 지도를 그려주었고 제자는 그 지도를 피와 땀으로 채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스승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시 자신의 학문적 고향인 아테네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제자가 넓힌 영토만큼이나 방대한 지식의 제국을 건설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335년 아리스토텔레스는 12년이라는 긴 유랑을 마치고 드디어 아테네로 돌아왔습니다. 49살의 중년이 된 그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서툰 유학생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정복자의 스승이라는 명성과 그동안 쌓아온 방대한 지식의 보따리를 짊어진 당대 최고의 거장이었죠. 하지만 아테네의 분위기는 여전히 묘했습니다. 스승 플라톤이 세운 아카데메이아는 여전히 건재했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아테네 성벽 외곽의 동북쪽 아폴론 리케이오스 신전 근처에 우거진 숲을 선택했습니다. 그곳은 예전부터 젊은이들이 운동을 하던 체육관이 있던 곳이었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곳에 자신의 학당인 리케리온을 세웠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지식의 전당이 그 소박한 숲에서 태동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리케리온의 풍경은 아카데메이아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아침 일찍 숲에 도착한 학생들은 스승을 기다렸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나타나면 그들은 교실에 앉는 대신 숲속의 그늘진 산책로를 스승과 함께 나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소요하파, 즉 산책하며 사유하는 자들의 시작입니다. 제자들이 숨을 헐떡이며 묻습니다. 선생님, 왜 굳이 힘들게 걸으면서 토론을 해야 합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가벼운 발걸음을 옮기며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얘야, 우리의 몸이 움직일 때 정신도 비로소 잠에서 깨어나는 법이라네. 발바닥이 땅을 딛는 리듬에 맞춰 생각의 흐름도 일정한 질서를 찾게 되지.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생각은 고인물처럼 썩기 마련이지만 걸으면서 하는 생각은 흐르는 시냇물처럼 늘 새롭지 않은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일과는 매우 엄격했습니다. 오전에는 핵심 제자들과 함께 아주 깊고 복잡한 철학적 주제들을 다루었습니다. 이것을 난해한 강의라는 뜻의 에소테리카라고 불렀죠. 그리고 오후가 되어 해가 뉘엿뉘엿 저물기 시작하면 그는 일반 시민들에게도 문을 열었습니다. 시장 상인, 군인, 농부들까지 모여든 자리에서 그는 행복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가치 있는 인생인지에 대해 쉬운 언어로 들려주었습니다.
리케리온은 단순한 학교가 아니라 거대한 연구소이자 인류 최초의 도서관이기도 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스승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원정길에서 발견한 희귀한 동식물의 표본과 방대한 기록들을 아테네로 보내왔습니다. 리케리온의 복도에는 수백 권의 파피루스 두루마리가 쌓였고 마당에는 낯선 땅에서 온 진기한 생물들이 가득했습니다. 한 번은 제자가 그 방대한 자료들을 보며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모으실 생각입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지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단지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분류하고 정리하고 싶을 뿐이라네. 지식은 흩어져 있으면 무질서한 파편에 불과하지만 그것들을 일정한 체계로 묶으면 세상을 이해하는 거대한 지도가 되지. 나는 우리 인간이 발을 딛고선 이 땅의 지도를 그리고 싶네. 그는 학생들에게 관찰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선입견을 버리고 사물을 보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의문을 가져라. 리케리온의 숲길을 걷는 제자들은 스승의 뒷모습을 보며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대하는 겸손하고도 치열한 태도를 배웠습니다. 아테네의 따스한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부서지던 그 산책길에서 서양 문명의 근간이 되는 논리학, 수사학, 윤리학, 그리고 자연과학의 기초가 하나둘씩 정립되어 갔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리케리온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이 가장 자유롭게 숨쉬는 집이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지적인 방향타를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산책길 너머로 거대한 역사의 폭풍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당시에는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리케리온의 서재는 밤늦도록 등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상 위에는 수많은 파피루스 두루마리가 산처럼 쌓여 있었죠. 그는 단순히 지식을 수집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무언가를 생각하고 결론을 내릴 때 그 과정이 얼마나 정교한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지 밝혀내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최초의 생각 도구 상자인 오르가논의 탄생 배경입니다. 제자들은 스승의 작업실을 보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선생님, 이 방대한 기록들을 어떻게 다 정리하시나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잉크 묻은 기펜을 내려놓으며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의 말이 맞는지 틀린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제자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머뭇거렸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자하게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것은 우리 머릿속에 보이지 않는 생각의 길이 있기 때문이란다. 나는 그 길에 이정표를 세우려는 것이지. 그는 그 유명한 3단 농법이라는 도구를 발명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아주 유명한 예시가 있죠. 모든 인간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소리처럼 들리지만 당시에는 혁명적인 발견이었습니다. 중구난방으로 흩어지던 인간의 생각을 명확한 논리의 틀 속에 가둔 것이니까요. 그는 이 논리학이라는 도구를 오르가논, 즉 도구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학문을 공부하든 이 도구가 없으면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탐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사물 너머에 근본적인 원리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훗날 형이상학이라 불리게 된 학문입니다. 당시에는 이름조차 없던 이 분야에 대해 그는 제1철학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존재란 무엇인가? 사물의 본질은 어디에 있는가? 그는 세상을 구성하는 4가지 원인을 분석하며 만물의 근원을 추적했습니다.
한 제자가 어려움에 빠져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세상 모든 것이 움직이고 변한다면 그 움직임의 시작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창밖의 밤하늘을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모든 움직임에는 원인이 있지. 하지만 그 사슬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스스로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다른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존재가 있어야만 하네. 나는 그것을 부동의 동력자라고 부르지. 이 개념은 훗날 서구 신학의 거대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언어를 분류하고 범주를 나누고 정의를 내리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는 주어, 수어, 개연성, 필연성 같은 단어들은 모두 이 시기 아리스토텔레스의 고뇌 속에서 태어난 유산들입니다. 그는 마치 거대한 도서관의 사서처럼 인류의 사고 체계를 칸칸이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리케리온의 숲길을 걸으며 그는 제자들에게 강조했습니다. 논리는 진리에 이르는 튼튼한 다리란다. 하지만 다리만 보고 걷지는 마라. 그 다리를 건너 우리가 도달해야 할 곳은 결국 이 세상의 진짜 모습이니까.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논리학과 형이상학은 단순한 학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신이 부여한 이성을 사용하여 우주의 비밀을 해독하는 암호표와 같았습니다. 이제 그는 사고의 지도를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지도가 있다고 해서 목적지에 도착한 것은 아니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그 지도를 들고 인간의 삶이라는 거친 들판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는지 그 실천적인 지혜를 찾기 위해서 말입니다. 리케리온의 서재 창가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깊은 생각에 잠겨 한 권의 책을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바로 니코마코스 윤리학입니다. 책의 제목에 붙은 니코마코스는 일찍 세상을 떠난 그의 아버지 이름이기도 했고 그를 쏙 빼닮은 그의 아들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아들에게 들려주는 인생의 참된 지혜. 그것이 바로 이 위대한 윤리학의 시작이었죠. 아리스토텔레스는 펜을 멈추고 곁에 앉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원하지. 그런데 도대체 그 행복이라는 것은 어디에 숨어 있는 것일까? 돈일까? 명예일까? 아니면 단순히 즐겁게 노는 것일까? 아들은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행복은 일시적인 기분이 아니란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살아가는 하나의 상태, 즉 고귀한 활동 그 자체란다. 그는 여기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도덕적 기준인 중용이라는 개념을 꺼내듭니다. 여러분, 중용이라고 하면 단순히 중간만 가자는 적당주의로 오해하기 쉽죠.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중용은 산술적인 중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궁수가 관역의 정중앙을 꿰뚫기 위해 바람과 거리, 활의 탄성을 모두 고려하여 최적의 순간을 포착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위험한 상황 앞에서 앞뒤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것은 만용이고 무서워서 벌벌 떨며 도망치는 것은 비겁함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양극단 사이에서 지혜롭게 대처하는 마음을 용기라고 불렀습니다. 너무 아끼는 인색함과 너무 퍼주는 낭비 사이에는 관대함이 있고 잘난 척하는 오만과 비굴하게 굴 굴종 사이에는 자부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는 제자들에게 늘 강조했습니다. 얘들아, 덕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지식이 아니란다. 그것은 매일매일의 선택이 쌓여 만들어지는 습관이지. 좋은 행동을 한 번 했다고 해서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행동을 습관적으로 반복할 때 비로소 우리의 인격이 완성되는 것이란다. 마치 한 마리의 제비가 왔다고 해서
봄이 오는 것이 아니듯이 말이야.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행복한 삶은 결국 실천적 지혜를 갖춘 삶이었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고 행동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죠. 그는 행복이란 외부에서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탁월함을 닦아나가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보상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말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행복 역시 대단한 성취가 아니라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관대했는지, 내 감정의 파도를 얼마나 지혜롭게 다스렸는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행복은 완성된 목적지가 아니라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 위에 있단다. 우리가 가장 인간답게 생각하고 행동할 때, 그때 비로소 행복이라는 꽃이 피어나는 법이지. 리케리온의 산책길을 걸으며 나눈 이 대화들은 시대를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장 품격 있게 살아가는 법이 무엇인지 나직이 속삭여주는 듯합니다. 리케리온의 오후 햇살이 길게 드리워질 때면 아리스토텔레스의 화제는 개인의 내면을 넘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 옮겨갔습니다. 그는 제자들과 성벽을 따라 걸으며 아테네의 번화한 시장과 평화로운 주택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정의 중 하나를 내립니다. 인간은 천성적으로 국가라는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사회적 동물이다. 여러분,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무리지어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개미나 벌도 무리를 짓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만이 가진 특별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바로 언어와 이성입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얘들아, 짐승은 고통이나 즐거움을 소리로 낼 뿐이지만 인간은 언어를 통해 무엇이 이롭고 해로운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논할 수 있단다. 이 정의로움을 함께 나누는 마음이 모여 바로 국가가 탄생하는 것이지.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국가는 단순히 외적으로부터 몸을 지키기 위해 모인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국가의 목적은 그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고귀하게 살아가는 것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즉 시민들이 서로의 덕을 이끌어내어 최고의 행복에 도달하게 돕는 것이 국가의 진정한 존재 이유라는 것이죠. 그는 당시 그리스의 수많은 도시국가들이 가진 150여 개의 헌법을 수집하고 분석했습니다. 말 그대로 정치의 백과사전을 만든 셈입니다. 그는 정치를 이상적인 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스승 플라톤이 철학자가 왕이 되는 완벽한 국가를 꿈꿨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금 여기서 실현 가능한 가장 나은 정부가 무엇인지 고민했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왕 한 명이 다스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소수의 귀족이나 다수의 시민이 다스리는 게 좋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답은 없단다. 왕이 지혜로우면 군주정이지만 욕심에 빠지면 참주정이 되고 귀족이 타락하면 소수 과두정이 되며 시민들이 무질서해지면 중우정치가 되지. 중요한 것은 누가 다스리느냐보다 그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느냐 하는 점이라네.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시 한번 준용의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는 국가가 안정되려면 허리가 튼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너무 부유한 자들은 오만하여 남을 지배하려 들고 너무 가난한 자들은 시기심에 사로잡히기 쉽기 때문이죠. 그는 중간계층이 두터운 사회가 가장 평화롭고 정의롭다고 보았습니다. 이 1500년 전의 통찰이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여전히 진리로 통한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나요? 그는 정치학이라는 학문을 통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어떤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우리가 발을 딛고 선 이 사회가 더 나은 곳이 되기 위해 어떤 실천적 지혜를 발휘하고 있는가?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정치란 권력을 잡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완성되어가는 숭고한 예술이었습니다. 하지만 학문의 전당 리케리온에서 이토록 고귀한 가르침을 전하던 그에게 차가운 현실의 정치가 칼날을 들이밀기 시작했습니다. 동방을 호령하던 그의 제자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부고가 들려온 것입니다. 제자의 죽음은 스승에게 슬픔을 넘어선 거대한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아테네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고 아리스토텔레스를 향한 증오의 목소리가 다시 광장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323년 6월의 어느 무더운 날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출발한 전령이 숨을 몰아쉬며 아테네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내뱉은 짧은 한마디는 전 세계를 뒤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죽었다. 32살의 젊은 나이에 세계의 절반을 정복했던 거인이 허무하게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은 아테네 전역을 삽시간의 광기로 몰아넣었습니다. 리케리온의 산책길을 걷던 아리스토텔레스도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짚은 채 한동안 자리에 멈춰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제자이자 친구였으며 자신의 철학을 세상에 증명해줄 유일한 권력자였던 그 소년의 죽음은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개인적인 슬픔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자신의 보호막이 사라졌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아테네 시민들에게 마케도니아는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동안 대왕의 서슬퍼런 칼날이 두려워 숨죽이고 있었을 뿐 아테네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분노의 불꽃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대왕의 부고가 들리자마자 아테네는 독립을 외치며 마케도니아의 흔적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화살은 자연스럽게 마케도니아 왕실과 가장 가까웠던 인물,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향했습니다. 한 제자가 사색이 되어 뛰어왔습니다. 선생님,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나셔야 합니다. 관장의 사람들이 선생님을 마케도니아의 스파이라 부르며 몰려오고 있습니다. 정치인 데모필로스가 선생님을 불경죄로 고발했다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불경죄라니. 예순이 넘은 노학자에게 그것은 너무나 익숙하고도 잔인한 단어였습니다. 그들이 내세운 고발 이유는 황당했습니다. 수년 전 아리스토텔레스가 죽은 친구 헤르미아스를 기리기 위해 지은 찬가가 신을 모독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것은 구실일 뿐이었습니다. 아테네는 아리스토텔레스를 죽임으로써 마케도니아에 대한 복수를 완성하고 싶어 했습니다. 과거 소크라테스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 광기가 다시 한번 아테네를 휘감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리케리온의 서재를 둘러보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모은 책들, 제자들과 땀 흘리며 수집한 동식물의 표본들, 그리고 밤을 새워 기록한 인류의 지혜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일궈낸 이 지식의 제국이 단 한순간의 정치적 광기에 의해 잿더미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동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소크라테스처럼 당당하게 법정에 서서 진리를 설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들의 비겁한 요구에 굴복하시겠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천천히 짐을 챙기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테네 사람들이 철학에 대해 2번이나 죄를 짓게 두지 않을 것이네. 이 말은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한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학이라는 고귀한 가치를 광기 어린 대중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는 지식인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어둠이 내린 리케리온의 숲을 빠져나오며 아리스토텔레스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세운 학당의 실루엣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아카데미아를 떠날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무거운 발걸음이었죠. 이제 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자신의 어머니의 고향인 칼키스로 향하는 배에 올랐습니다. 파도 소리가 그의 귓가를 때릴 때마다 그는 자신이 평생 추구했던 중용과 이성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그리고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거친 것인지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테네를 떠난 배가 에우보이아 섬의 칼키스 항구에 닿았습니다. 이곳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머니가 태어난 고향이자 그가 지칠 때마다 마음속으로 그리워하던 안식처였죠. 하지만 육지에 발을 내디딘 노학자의 어깨는 예전보다 훨씬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아테네에서의 찬란했던 명성도, 리케리온 숲길을 가득 채웠던 제자들의 웃음소리도 이제는 아득한 파도 소리 너머로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닷가 절벽에 홀로 서서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곁을 지키던 충실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겉옷을 여며주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바닷바람이 찹니다. 몸은 좀 어떠신지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네. 다만 이 바람이 아테네 광장에서 불던 그 바람과 너무나 달라서 조금 낯설 뿐이라네. 아테네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네. 그것은 무지에서 온 공포일 뿐이니까. 하지만 그들이 진리를 미워하고 지혜를 박해하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군. 나는 소크라테스 선배와 같은 길을 갈 수도 있었지만 철학이라는 고귀한 가치가 광기 어린 대중의 손에 더럽혀지는 것을 원치 않았네. 그래서 나는 도망친 것이 아니라 철학을 구하러 온 것이라네. 칼키스에서의 생활은 평온했지만 그의 육체는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연구해온 자연과학과 형이상학, 그리고 윤리학의 방대한 기록들을 정리하며 그는 자신의 마지막 불꽃을 태웠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그를 괴롭혔던 고질적인 위장병이 망명생활의 스트레스와 겹치며 그를 사정없이 몰아붙였습니다. 밤마다 명치 끝을 쥐어짜는 통증이 찾아왔고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어둠 속에서 홀로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어느 깊은 밤, 통증이 잠시 잦아든 틈을 타 아리스토텔레스는 잉크와 파피루스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의 마지막 작업이자 가장 인간적인 기록인 유언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유언장에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거인의 아주 따뜻하고 세심한 속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는 유언장의 첫머리에 사랑하는 아내 피티아스를 떠올렸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그녀를 잊지 못하고 자신의 유해를 그녀의 유골 곁에 함께 묻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죽어서도 사랑하는 이의 곁에 머물고 싶어하는 한 남자의 절절한 순애보가 느껴지지 않나요? 또한 그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남길 유산을 꼼꼼히 정리하며 그들이 올바른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믿음직한 후견인들을 지정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노예들을 향한 그의 자비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오랫동안 모셔온 노예들에게 즉시 자유를 주거나 충분한 보상을 해서 그들이 남은 생을 평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당시 노예를 물건처럼 취급하던 시대상을 고려하면 그의 이런 행동은 자신이 평생 주창해온 중용과 정의의 미덕을 죽음의 문턱에서 몸소 실천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제자 테오프라스트스가 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힘겹게 입을 열어 마지막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울지 마라.
나의 친구여. 죽음은 생명이라는 위대한 활동이 잠시 쉬어가는 정거장일 뿐이라네. 나는 이제 내가 그토록 증명하고 싶어 했던 저 우주의 질서, 부동의 동력자에게로 돌아가려 하네. 내가 남긴 글들이 훗날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작은 등불이 된다면 나는 그것으로 행복하네. 기원전 322년 아리스토텔레스는 63살의 나이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숨을 거둔 작은 방 안에는 그가 평생 관찰하고 수집했던 말린 약초들과 물고기의 뼈, 그리고 수천 장의 기록들이 유산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아테네는 그를 추방했지만 그는 온 인류를 위해 자신의 모든 지혜를 남기고 떠나십니다. 거인의 심장은 멈췄지만 그가 틔운 사유의 씨앗은 이제 차가운 대지를 뚫고 전 유럽과 중세,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지식의 숲을 이룰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칼키스의 작은 방에서 숨을 거둔 뒤 그가 남긴 방대한 기록들의 운명은 한편의 첩보 영화처럼 긴박하게 흘러갔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기록한 파피루스 두루마리들은 그의 가장 아끼던 제자 테오프라스테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보물 같은 지식들은 곧바로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전쟁과 약탈의 시대를 피해 소아시아의 어느 습한 지하실 속에 수십 년간 파묻혀 있어야 했죠. 곰팡이가 슬고 벌레가 갉아먹는 어둠 속에서 인류의 지혜는 잊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결코 영원히 숨겨질 수 없는 법입니다. 로마군이 그리스를 점령했을 때 이 기록들은 기적적으로 발견되어 로마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1세기경 안드로니코스라는 학자가 흩어지고 훼손된 두루마리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서점에서 만나는 형이상학, 자연학, 정치학이라는 제목들은 바로 이때 붙여진 이름들입니다. 만약 그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거인의 목소리를 영영 듣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력은 시대를 거듭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중세시대에 이르러 그의 권위는 성경 다음으로 절대적이었습니다. 이슬람의 위대한 학자들은 그를 첫 번째 스승이라 부르며 추앙했고, 가톨릭의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수많은 철학자 중 오직 아리스토텔레스만을 가리켜 그 철학자라는 고유 명사로 불렀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법, 생물을 분류하는 법, 국가의 틀을 짜는 법 등 현대 문명의 거의 모든 기초가 그의 머릿속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는 단순히 지식을 나열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 태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눈앞의 현상을 의심하고 관찰하고 거기서 보편적인 법칙을 찾아내는 과학적 사고방식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과학기술의 혜택을 누리며 합리적인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2000년 전 갯벌에서 문어를 해부하고 숲길을 걸으며 사유했던 그 노학자의 집요함 덕분입니다. 그는 대왕의 스승이라는 화려한 자리에 있기도 했고 목숨을 위협받는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펜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교육의 뿌리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고 말이죠.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지혜를 짜내어 후대를 위한 이정표를 세웠던 그의 삶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그는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이 가진 탁월함을 충분히 발휘하며 살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에서 중용의 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죽었지만 그의 질문은 여전히 살아남아 우리를 자극합니다.
행복은 완성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그의 말처럼 우리 역시 매일매일 조금 더 지혜롭고 조금 더 관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000년의 시간을 넘어 우리 곁에 살아 숨쉬는 지성의 거인 아리스토텔레스. 그의 발자취를 따라온 이 여정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지혜의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아리스토텔레스가 꿈꿨던 그 고귀한 활동과 행복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